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만 뵀던 청산가치 윤원주 프로. 제가 온라인에만 한 이유를 아시겠죠? 주로 온라인에서는 모자를 쓰고 이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기 아직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유전공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갖고 제가 항상 모자를 썼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모자를 벗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저기 주제는 케이스타즘이 사실은 한 3년 정도 걸어왔는데요. 지금 마이크 할까요? 키는 잡죠? 이게? 케이스타뷰 정도 하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 드릴 거는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케어 케이스 한지 1년밖에 안 된 프론티어라 많은 정보를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재단에서 어떤 내용을 직접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그냥 제가 케어케를 누구도 하라고 저한테 강요하지 않았고 그냥 제 스스로 판단하고 케어케를 투자하고 또 유저를 이제 확장하는 걸 같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보고 듣고 제가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같이 그냥 같은 프론티어 입장에서 공유한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케이스타듐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요. 메인넷 이전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모르겠지만 오픈될 메인넷 이후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고 사실은 원래 계획상은 한 5년 정도 메인넷 이전 단계를 갖고 나서 이제 5년 이후부터 실제 서비스인 메인넷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빨리 출시되면서 지금의 이제 상황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그 케이스타듐 메인넷 구조와 작동 원리 그 다음에 최근 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왜 우리가 커뮤니티 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 지금 저희가 가장 이슈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유튜브 라이브 때문에 네. 한 번만 들리십니까? 네. 뛰고 하셔도 되십니다. 같이 해도 돼요? 같이 해도 되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한 몇 분밖에 안 모시고 이렇게 강의하다가 이렇게 많은 분이 있으니까 네. 조금 뭐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우선 이제 이 시작하기 앞서 지금 가장 저희가 이제 좀 힘들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거래소 가격이라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거래소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그러다가 지금 가장 불안한 건 뭐냐면 KOK 코인이 없어져서 가장 무섭잖아요. 없어질까봐.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이제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어제자로 제가 이제 그 시세 차트를 지금 찍은 거예요. 자, 보시면, 현재 저희가 한 5개년 계획 중에 딱 3차년도에 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이 이제 사실은 3억 개 채굴이 안 될 것 같은데, 연간 한 3억 개 채굴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제가 그거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신규로 유통돼서 발행되는 양이 약 82만 개 정도 돼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50% 정도, 특히 레벨이 기존에 높았던 분들은 50% 정도는 채굴 한도 때문에 재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양은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은 결국 41만 개 정도만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또 홀딩하거나 코인을 모아 가시는 분은 안 판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치를 잡아서 산정을 해본 거예요. 자, 7달러일 때 만약에 우리가 7달러일 때 환율 1,300원을 계산해서 누군가 41만 개를 팔게 되면 신규로 매수가 되는 금액은 한 37억 정도가 매일매일 신규로 매수가 들어오지만 시세가 유지가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메인넷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최윤규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동 이륙.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규 유저의 네 가지 코인 중에 비트이더, 테더, KOK 중에 가장 효율성이 나오는 코인이 뭐냐면 기축가격 7달러 기준으로 거래소 가격이 6달러면 이익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은 KOK를 쉽게 선택해요. 네 가지 코인 중에. 만약에 다른 코인들은 같은 1,000만 원을 사서 매수를 하게 되면 똑같이 1,000만 원 테이킹이 되는데 KOK 코인은 기축가격 기준으로 거래소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높은 금액, 많은 금액으로 스테이킹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킹량이 약간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당연히 채굴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KOK 코인을 선택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유저도 계속 꾸준하게 확장이 됐던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래소 시세가 7달러로 유지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패깅이 깨졌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약간 뭐 최근에 뭐 전쟁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래블 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유저들도 지금 정책이 바뀌고 메인대는 바뀌는 과정에서 신규 유저가 스태킹하는 게 사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해지된 사람들도 지금 뭐 아까 전에 약간 소란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해지를 하겠죠. 그런 분들이 시장에서 파는 물량이 더 많고 신규로 들어오는 게 더 적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0.4달러까지 가격이 거의 뭐 갑자기 떨어졌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0.4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똑같은 계산을 하면 그 전에 7달러일 때는 신규저가 한 37억 정도 매수를 해야 가격이 유지되는데 4달러 때는 2억 1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41만 개를 물량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0.04달러가 되면 2,100만 원이면 한 41만 개를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 보니까 막 0.009에다가 7,700만 개를 누가 걸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는 우리 커플헤드가 있는 1억 개 수량을 단돈 한 7억으로 다 살 수 있어요. 대박이죠. 자, 그래서 가격은 끝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한계는 있죠. 뭐냐면 그거는 이 플랫폼의 가치가 없을 때는 그래요. 그렇게 떨어지다가 그 7억에 7,700만 개도 살 가치가 없으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없어져요. 그게 대부분의 토큰 이코노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코인들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KOK 플랫폼의 가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인터넷 기반의 배달의 민족 B 플랫폼의 가치를 한번 따져볼게요. 배달의 민족은 원래 가족 몇 분이 한 2010년도에 가족 구성원 몇 명이 그냥 3억 출자해갖고 만든 회사예요. 그렇게 해서 어플 한 개 만들어서 유저가 2010년도에는 0명이었겠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 100만을 돌파하고 14년에 300만, 그리고 2017년에 500만, 2019년에 가 늘어나. 이게 실제 회원수가 아니고 우리로 치면 실제 움직이는 프론티어 숫자예요. 그러니까
활동성 데이터거든요. 실제 유저가 방문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1000만인데, 이 당시에 독일 회사가 이 지분 한 87%를 4조 7천억에 사갑니다. 자, 근데 저도 원래 IT 전공이고 개발도 해봤지만 플랫폼 만드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개발자 좀 뽑아갖고 이 배달의 민족 플랫폼 만들려면 한 수억 정도 주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독일 회사가 이거를 거의 한 5조 가까이 되는 비용으로 사간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유저의 가치고, 이거를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1인당 한 400달러 정도의 유저 가치를 인정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발생한 게 뭐죠? 2018년도에 독일 회사가 인수하기 전에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주문하면 일어나는 그런 거래 대금이 약 5조 2천억 정도가 거래된 거예요. 엄청나죠? 그냥 3억 출자해갖고 만든 회사의 가치가 5조 2천억의 실제 매출이 난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하이먼 민스키 모델인데요. 이게 흔히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이에요. 최근에 가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길래 이거를 좀 카피해서 가져온 건데,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실제 하이먼 민스키의 모델이에요. 이거 보면 처음에는 별 관심 없다가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차트가 가격이 올라갈 때 보면 그때 사요. 왜? 더 갈 것 같거든. 그래서 력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보면 코인 시장도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할 때 나도 돈을 벌 것 같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사게 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고점이에요. 이 차트가 요 뒤에 보시는 KOK 차트랑 비슷하죠? 그죠? 자, 근데 어디서 젊으면 한 번 가격이 떨어져 한 5달러, 4달러 떨어질 때는 아닐 거야, 다시 반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그러다가 쭉 그 가격이 내려오면 이제 슬슬 공포가 몰려온다. 그러다가 생각지 못한 내 가격이 딱 내려오면 거의 좌절에 빠져요. 그럼 뭐 하죠? 오른쪽 부분 보면 실제 개미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줘요. 옆에 약간 1818 하다가 모든 걸 던지고 시장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 꼭 그때쯤 되면 그때부터 가격이 이제 올라가요. 정상적인 회사들은. 왜냐하면 요 뒤에 있는데 요 약간 노란색으로 된 게 뭐냐면 KOK의 제가 평가하는 플랫폼 가치예요. 노란색 선이. 자, 우리 KOK도 본래 플랫폼 가격보다 너무 높이 올라간 거예요. 빠른 시간에.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작년 2011년 5월 달에 시작이기 때문에 그전 상은 잘 몰라요. 근데 대충 듣기로는 작년에 한 10만쯤 됐다 회원이 하더라고요. 근데 10만에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배달의 민족의 어떤 1인당의 회원 가치를 산정해 보면 400달러는 많고 100달러는 적고 한 200달러 정도 잡았을 때, 그러면 10만에 200달러 잡으면 시가총액이 한 200억 정도가 적정 가격이에요. 초반에 그래서 아마 0. 몇 달러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한동안은 저평가 상태로 계속 좀 빠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디움이 인수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갔죠. 그때가 한 30만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시작할 시점이에요. 제가 1달러에 시작했거든요. 자, 그때부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가격이 빨리 못 오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유저 느는 속도가 그 정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실제 저는 그래서 제 채굴을 통해서 제 버블 자산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뭐 가족, 우리 와이프도 투자지만 셀프 채굴로 투자를 하면 연간 한 470% 정도로 늘어나서, 그 다음에 7% 채굴이니까 그게 저는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 기간 6개월 동안 7달러까지 올랐으니까 7배 올랐습니다. 1년에 470%, 그것도 와이프랑 같이 채굴하는 그 합산량이 그런데 그냥 가격만 7배 오른 거예요. 근데 30만인데 연말까지 유저가 70만, 80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유저는 두 배 늘었는데 실제 가격은 7배가 늘었어요. 그럼 이거는 오버슈팅이 된 거예요.
그쵸? 그 만선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갔다. 사실은 지금이 한 2달러 정도 수준이 적정한 가격이에요. 따져보면. 왜냐면 지금이 한 100만쯤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한 그 유저들이 한 7,000명 정도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분이 1번은 아니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합산하면 하루에 10,000명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구조에서는. 어쨌거나 지금은 100만 기준으로 200달러 정도 1인당 가치를 치면 한 2천억 정도 같아요. 우리 유통량이 1억 개죠. 그죠? 그리고 지금 1달러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장 가치보다 조금 낮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은 제가 볼런티어 활동 작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인용해서 일단 가져와 봤고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까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저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차 리스크 해지 시점이에요.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4월 4일 회원 등록을 우연찮게 등록하고 1차 시점이 언제냐면 인데 아마 그때는 비트 이더 태도로 스테이킹 받아서 KOK 코인을 받다가 그 코인을 내가 거래소로 출금하고 싶으면 우리 지갑에 교환 버튼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환 버튼을 누르면 그게 비트나이드로 한전돼서 거래소로 출금하는 구조를 띄워줬어요. 자, 근데 그거는 엄청난 재단의 리스크가 있다 보니 제가 4월 23일 날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렇게 뭐 300달러 말고는 더 이상 투자 활동이나 회원 초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위험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저는 얼마나 재단에 스테이킹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전에 한 2년 기간 동안에 유저들이 비트 이더로 스테이킹해서 총 한 1,000억 정도의 스테이킹 자산이 모여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채굴률이 12%였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채굴률이 9%. 엄청난 증가 속도. 그쵸? 자, 그러면 2년 동안에 대충 산술적으로 봐도 1조 정도는 버블 자산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단은 1조를 지급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이걸 만들었다고 해도 줘야 될 걸 안 주게 되면 그거는 사기가 되거든요. 자, 근데 그 2년 동안 지금하고 똑같이 필요한 생활 자금도 찾았어야 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또 필요한 사람은 목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2년 동안 있는 자금들이 10%만 지급했어도 재단은 지금 아무 그 현금성 있는 자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조상. 자, 그러면 메인넷 5월 20일 이후를 볼까요? 거래소랑 완전 소통됐죠. KOK가 100% 거래소랑 완전 개방된 상태예요. 모두 100% 출금시켜줬거든요. 자,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재단이 우리가 최소 10달러부터 출금을 시켜줬어요. 그쵸? 10달러 출금시켜주면 그거는 뭐죠? 이더 기반의 우린 ERC20 토큰이에요. 근데 그 토큰의 트랜잭션 한번 일어날 때 평균적으로 정도 가스. 그런데 10달러에 1%의 KOK 토큰을 받고 출금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재단이 우리한테 비용을 지급해 주면 비용을 써가면서 출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요? 그게 초기에 재단이 우리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스테이킹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스테이킹 비용 받고 초기에는 KOK가 상장도 안 됐고 거래소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거래소가 오픈되고 나서는 KOK를 갖고 있던 거래소 오픈되고 나서는 가스비 그거를 이제 KOK를 통해서 지급해주고 가스비를 이더 재단에 계속 지급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재단이 안정적으로 변했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투자도 하게 되고 지금처럼 이제 프론티어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빨간 선 기준으로 이제 우측편에는 메인넷 이후죠. 자, 보시면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KOK 플레이 자체가 우리가 항상 그렇게 들었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들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이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내부 전송을 허용해줬는데 이게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인데 내부끼리 딱 보내면 속도가 엄청 빨라요. 1초도 안 돼서 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DB에서 숫자로 찍어서 계정 간 이동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트랜잭션 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최근 K스타디움 커플 지갑에서 뭔가 액션 취할 때 보면 뒤에 뭐 해시가 생기고, 그죠? 뭔가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KOK도 뭐냐면 지금 컨텐츠가 옛날 거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KOK 스타디움이 백서상에도 그렇게 서비스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플에서 뭔가 넣어서 영화 컨텐츠를 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는 메인넷 이후가 실제 서비스. 거기서 서비스가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뒷부분에 가서 이제 얘기 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통쿠의 유통공급량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계획상은 5년 동안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서비스를 진행해요. 그래서 5억 개, 4억 개, 3억 개, 2억 개, 1억 개 토큰을 이제 유통량을 점점 줄이는 거죠. 그 중에서 15억개를 회원을 1억 명 모은 데 대한 어떤 보상, 그러니까 같은 이제 창업 멤버로서 보상으로 지분을 30% 정도 이제 지급해 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백서상 이게 총 이제 유통 발행이 50억 개까지 유저가 많이 늘어나면 50억 개까지 유통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점에 달하면 이게 다시 감소되게끔 설계해서 최종은 15억 개가 유통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의 K스타디움의 구조를 보면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 후각 정책인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커플 이동한 것 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자산, 그다음에 보상용 자산 빼고는 거의 다 소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K스타디움에서 일어나는 신규 인플레이 수량이 지금 연간 1억 개 한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 수량이 이제 신규 발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건 지금도 이미 커플에다가 1억 개가 들어갔죠. 그렇죠? 자, 이 수량이 지속적으로 커플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최종 어떻게 되냐면 15억 개는 유통이 되고 거래소에 있고 뭐 있고 나머지 이따가 뒷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더 이상 발행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저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는 이제 워낙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도 많이 주시고 뭐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좀 생각나는 거 몇 개를 집어서 좀 설명드리려고 팩트 체크 차원에서 가져왔어요. 자, 재단은 유저들의 엄청난 스테이킹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죠. 이게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재단은 비영리 아니고 현실적으로 재단이 KOK 코인은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규 유저들이 이제까지 기축가격으로 대부분 가격이 7달러 때 6달러, 1달러 할 때 0.8달러 형성됐기 때문에 신규 유저들이 대부분 KOK 5월 20일 이후 기준으로 KOK 코인을 사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내 지갑으로 딱 들어왔을 때 채굴 버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코인이 사라져. 어디로 가요? 그리고 뭘 주냐? USD. 익스체인지 에셋이죠. 보통은 스태킹하면 에셋인데 얘는 익스체인지 에셋이 뭐냐면 교환하는 자산이라는 의미예요. 일반 자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하고 교환한다? KOK 코인하고 정확하게는 영어로 번역해보면 그래요. 교환자산.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채굴 버튼 눌렀을 때 그리고 다음날 나오는 코인을 또 채굴 버튼 눌렀을 때 이게 어디 가냐? 재단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들어가요. 이더스캔 떠보면 그 지갑에 보니까 한 2억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지갑으로 모이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
지금처럼 쓰이는 거예요. 커플을 이동할 때 그 어디서 코인 줘? 재단이 코인이 없는데. 그렇죠? 이 코인을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거는 일종의 소각 같이 이제 없애고 K-스타디움에 있는 메인넷으로 새로 발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유저들이 하기 편하게 만들려면 중간에 브릿지를 넣어서 이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 일정 부분 받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재단이 갖고 있는 그걸로 나중에 제가 처음에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처음에 재단 이사장님이 5년 내 100달러가 못 때리고 없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 논리상 보면 총 15개가 유통이 되고 100달러면 시가총액이 180조예요. 이 180조로 내 교환 자산이 늘어난 거 어떻게 줄까? 고민 안 해봤어요? 그걸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10,000달러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면 살 수 있어요. 100달러가 되면 지금 망콕은 1,000만 원 주면 살 수 있잖아요. 100달러가 되면 10억 죠. 그러면 지금 내가 1,000만 원 사갖고 망콕을 사갖고 예를 들면 1달러 때 채굴을 해서 열심히 막 3년 동안 5년 채굴을 해요. 자산이 늘어났어. 늘어났어요. 12억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맹재단은 10,000개 주면 끝나요. 왜냐면 12억 나누기 100달러 해버리면 딱 폭이 10,000개 나오죠. 그러면 나는 10,000개 샀고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나는 100배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10,000개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축가격이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7달러 기축가격이 이게 가격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한다고 그 핵심 가치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토큰이 5억 개, 4억 개, 3억 개, 2억 개, 1억 개를 유통하는 과정에 유통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2%, 9%, 7%, 4% 이렇게 반감기 주지만 가격을 올리면서 개수를 줄이고 그리고 예치된 자산의 수량을 줄이는 반감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재채굴을 통해서 늘어나는 자산의 버블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뭘로? 시가총액으로. 시가총액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그 시가총액 안에는 코인 개수고 그걸로 지금처럼 우리 커플에 있는 그거를 그냥 코인으로 넘겨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전장에서 보면 2차 디스켓지가 메인넷 나올 때가 2차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사실 안정할 단계고 저같이 가치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특히 이제 안티카페는 이런 구조적인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럴 때 뭐라고요? 사실은 저희 회사 다니고 있어갖고 매달 한 달에 한 번 야간 작업을 해요. 근데 그게 하필 오늘이에요. 그래 어제 밤새고 새벽에 아침에 제가 퇴근해갖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물 드세요. 네. 물 좀 먹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날 한다 말만 있고 서비스는 언제 출시하는 것이나 도대체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인 레저는 서비스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유저 모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냥 UI로 보여주는 거예요. 좀 뭐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협력해갖고 쇼핑도 마찬가지고 실제 서비스 단계가 아니에요. 자, 잘 해보세요. 뭐 최근에 이제 더나인 컴퍼니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페이 결제한다. 자, 지금 우리 이더 토큰 기준에서 커피 5,000원짜리 스타벅을 딱 사 먹었는데 가스비 3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커피 한 잔에 35,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거든요. 서비스가 안 돼요. 자, 국소적으로 가능하죠. 그래도 35,0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1초에 20번밖에 트랜잭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보면 평균 이더는 1초에 13번 정도 처리가 되거든요. 전 세계 80억 중에 한 1억 명 정도만 뭔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비스 이용이 안 돼요. 지금 결제하면 퇴근하고 나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서비스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게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게임에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베가 하여튼 이번에 나온 게임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서비스 출시는 콕톡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콕톡에서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더 기반에서
코인 10,000원씩 줄 건데 친구한테 가스비 3만 원 줘야 돼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플랫폼을 이해하면 그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로 왜 하냐 마냐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메인넷은 도대체 언제 나오나? 이미 메인넷 나왔습니다. 메인넷에 나오는 기준이 뭐냐면 4월 13일 날 제가 이제 우리 KOK 메인넷 생일이라고 제가 올렸는데 사실은 그건 첫 번째 블록이 아니고 그거는 0번이 제네시스 블록인데 1번 블록인데 우리 구조는 아마 이게 하이퍼레츠 배수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번 블록이 5년 전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생일은 4월 13일 정도로 우리가 의미상 제가 그때 한번 공유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4월 13일 기준으로 실제 스타트 된 겁니다. 그전에는 2월 28일 날 사실 메인넷이 나온 거고요. 그때 오픈 베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도 그 뭐죠? 테스트를 하잖아요. 잘 돌아간지. 그것 때문에 오픈 닫아놓고 50명만 테스트 해보고 이상 인지 없는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픈 베타를 해요. 지금처럼 우리 유저들끼리만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일반 오픈, 그 전 세계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준비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고객센터들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재단도 강남에다가 지금 그 팀을 구성하고 지금 다 꾸리고 있거든요. 준비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일반적인 다른 메인넷도 그렇게 빨리빨리 안 나와요. 한다 그래 놓고 제가 리플 투자자였는데 리플도 그 에어드랍 받은 게 있거든요. 스파크 토큰이라고. 그것도 아직까지 지금 메인넷이 안 나왔어요. 나온다고 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그만큼 그 기술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형성해야 돼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거래소에 세탁기가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재단이 다 팔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봤는데 실제 뭐 하루에 43만 개씩 막 거래소로 출금되는 게 있어요. 쿠코인 거 등지에. 근데 이걸 지갑을 제가 역추적해 보면 뭐냐면 유저들이 한 달에 한 12,000개 정도 유저들이 한 지갑으로 출금을 해서 여기서 또 한 번 거쳤다가 파생돼서 여러 가지 지갑으로 나눠서 분산돼요. 왜 이러냐면 우리 KOK 어플은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100만 명 있다 하잖아요. 그 100만 명 안에는 그냥 DB로 된 일종의 DB로 된 지갑 주소로 쭉 형성돼 있고 그 중간에 출금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그 외부랑 소통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지갑 주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100만 명을 하루에 한 번씩만 출금 지원해주면 가스비 수수료 120원 받는데 콕으로 가스비가 2, 3만 원 나가요. 이 서비스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묶어서 그거를 통으로 묶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안티카페에서는 뭐 계속 판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축가격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축가격의 기본은 그러니까 가격의 유연화도 하나의 도움은 되는 건 맞지만 실적으로는 유통량을 조정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코인 중에 KOK를 살 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KOK를 사서 들어온 효과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됐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더스캔의 유저가 20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지갑이 묶여 있고 실제 이더스캔의 지갑이 홀더 개수가 20만인데 그 이유는 이제 지갑에 0.00001개라도 없으면 그건 홀더 수로 안 잡혀요. 그래서 실제 그런 지갑이 합산량이 20만 개고 근데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실제 회원수는 이제 100만 정도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어느 분의 계정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이 좋다는 출금이 있느냐?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은 가스비가 등락을 하잖아요. 등락을 하는데 그 가스비가 비쌀 때는 못 보내요. 왜냐하면 재단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일정하게 제한시켜 놓고 이제 교통량이 적을 때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이 펜딩돼 있다가 교통량이 그러니까 이더 트래픽이 많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이제 늦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 상장이 없는 이유는 전 세계 유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중심으로 해야 전 세계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한국만 있으면 우리나라 K뱅크라든지 이런 데 가입이 안 되잖아요. 은행이. 그래서 당연히 글로벌 중심으로 갔다가 유저가 충분히 확산되면 그때 한국은 당연히 오픈될 겁니다. 투자 받아서 광고해서 플랫폼 만들지 왜 리퍼럴 마케팅 하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만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회사에 누군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도 상장할 때 엔젤 투자, 일반 개인들한테 돈을 그냥 칩실반 돈 받아서 시드를 만들어서 회사를 키운 다음에 벤처 1차 투자예요. VC 첫 번째, 두 번째 VC 받고 이렇게 해서 키워가거든요. 그러면 KOK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지갑 기능밖에 없는 어플에다가 회원도 없는데 계획만 있다고 해서 누가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전 세계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해줘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 두 마리 토끼를 같이 하기 위해서 재단은 재단이 할 역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역할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처럼 한 2년 반, 3년 정도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흔히 이제 제가 주로 4가지 관점으로 이제 봐서 투자 여러 가지 분석할 때 쓰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재정 상태나 재무, 그 다음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지, 그 다음에 직원들을 위한 정책.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으로 비유하자면 뭐냐면 직원들을 위한 정책이 뭘까요? 사토시는 사라졌잖아요. 그 정책이 비트코인의 채굴자, 우리로 치면 프론티어, 그분들에 대한 정책이요. 10분 동안 채굴이 나오면 50개를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채굴에 쓰이면 가스비로 지급해주고, 오너마인드. 저는 이 4가지를 거의 체크하고 KOK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비트코인의 실제 지갑 계정수예요. 근데 2010년도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실제 지갑 수가 거의 없죠. 그런데 2010년 5월 22일이 뭐냐면 비트코인 피자데이예요. 처음으로 현물로 피자를 이제 거래한 날이죠. 피자 2판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이제 한 채굴자가 자기 PC에다가 코인을 채굴해서 10,000개를 실제 거래한 내역이에요. 10,000개를 주고 피자 2판하고 바꿔 먹었습니다. 네, 지금 10,000개는 대단하죠. 자, 똑같아요. 지금 KOK가 0. 몇 달러, 0.8달러지만 이게 3년, 5년 지나서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으로 이제 거의 최초로 나와서 희소성도 있고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는 코인이지만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KOK는 상용화의 가치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수히 많이 쓰일 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 다음에 나온 게 플랫폼이 2세대 코인이죠.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코인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발행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을 얹어서 어떤 조건문, 내가 남자면 코인을 10개 보내고 여자면 코인을 20개 보내라, 이런 조건문을 써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게 사실 스마트 컨트랙이거든요.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더리움이 코인 토큰 우리처럼 KOK 토큰 같은 거를 많이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전 세계 ERC20으로 만들어진 토큰들이 한 55만 개 정도 돼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고. 네. 그런데 얘들은 사실은 상용화 서비스로 가기엔 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이제 이 고속도로라고 치면 이 고속도로는 차선이 24선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로가 20개고 1초에 20대가 지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자, 근데 톨게이트는 명절 때나 아니면 교통이 많은 주말 같은 때는 트래픽이 많이 몰리면 톨게이트비가 2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 또 올라가요. 근데 새벽 시간이나 별로 없을 때는 뭐 5천 원, 10,000원도 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기존의 토큰 이코노미, 기존 토큰들은 쓸 수 있지만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페이 결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상용화하기 위한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K고속도로는 특성은 뭐냐면 차로가 15,000차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 15,000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으니까 수수료를 100원 정도만 받아도 충분히 가치가 나오는 거죠. 자, 세션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 이제 메인넷 이후고 커뮤니티 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할 거예요. 자, 애프터 메인넷.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왼쪽에 K스타디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중간에는 메타버스가 있죠. 자, K스타디움은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뭐죠? 돈 될 만한 그런 산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K스타디움에 다 붙이고 싶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게임이라든지 페이먼트, 결제 시장이죠. 전 세계 페이먼트 시장이 가장 큽니다. 블록체인에서. 그 다음에 프롭테크라고 부동산하고 연계된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컨텐츠, 우리가 추구하려는 서비스죠. 물론 게임도 디지털 컨텐츠이지만, 그 다음에 월렛, 지갑 기능, 헬스케어, 온라인 쇼핑, 그 다음에 IoT가 뭐죠? 모든 사물들이 블록체인에 연동돼서 서비스 되는 것들. 예를 들면 키오스크도 뭐 IT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이 다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뭘로?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컨텐츠 서비스예요. 어떻게 쓰이냐? 우리가 게임을 만들면 게임의 아이템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NFT화 만들어요. 우리가 NFT가 원래 이제 이게 처음에 우리 그 KOK가 만들어진 이유를 아시잖아요. 컨텐츠 제작자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으면 복제되고 불법으로 도용되고, 그래서 저작권자의 어떤 저작권료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컨텐츠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근데 NFT로 만들면 NFT는 복제가 돼야 안 돼요? 복제가 안 돼요? NFT도 복제가 됩니다. NFT로 한다고 해서 복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NFT는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등기 권리증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NFT는 세 가지로 구성돼요. 첫 번째는 NFT 스마트 컨트랙이 있어요. 약간의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그 다음에 메타 정보를, NFT에 대한 메타 정보를 담는 게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NFT의 실제 디지털 컨텐츠가 저장되는 저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의 블록을 딱 까보면 얘가 어디에 저장돼 있구나. 예를 들면 파일코인의 어떤 파일 서버에 위치가 돼 있다든지 비트토렌트에 위치돼 있다든지, 이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를 블록체인에다가 담겨 있어요. 누구 거고 소유고, 원래 만든 제작자가 누구고 누구한테 판매가 됐고, 이런 이력들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원본 데이터는 카피가 가능해요. 카피해서 딴 데로 복사 가능해요. 왜? 그게 디지털 컨텐츠의 특성이니까. 하지만 블록체인을 딱 까보면 거기가 복제가 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원본은 여기 있는데 사본은 저기가 있으니까 이건 사본이겠죠. 블록체인 까보면 내용이 나오니까. 왜 우리 이제 부동산도 어느 물건지가 어디 가면 주소가 딱 적혀 있잖아요. 그 등기부등본에 똑같은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 NFT 스마트 컨트랙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NFT 사기 안 나가려면 요 세 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내 거 해서 민팅해갖고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면 되시고, 우리 컨텐츠 플랫폼도 마찬가지. 이 NFT가 당연히 실리는 겁니다. 이 서비스에.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가 붙을 때 NFT, 게임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NFT화 돼서 이제 하나의 이제 소유 같은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디파이인데 저게 이제 약간 덱스랑도 좀 비슷한데 뒷부분에 다루기 하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우리 K스타디움이 레이어 1의 이제 그라운드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이퍼레저 배수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제 그라운드 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레저는 원래 이제 엔터프라이즈용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IBM에서 이제 리눅스라는 오픈 소스로 이제 기업 시장을 타겟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더리움이 2013년도에 이제 어나운스 한 다음에 2015년도에 이더리움 또 메인넷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더리움 또 하이퍼레저랑 같이 손을 잡고 만드는 게 사실 하이퍼레저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2019년 정도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자, 이걸 쓴 이유가 뭐죠? 우리는 토큰을 발행하기 위한 것보다는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더리움은 약 55만 개의 토큰 생태계가 존재해요. KOK 메인넷은 K스타디움은 이더리움과 100% 호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반이 그라운드 체인이 하이퍼레지 배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수가 일본어로 아마 그 배수인가 그런데 이게 기반, 기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퍼레저도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우리 이제 기반 메인넷의 기반으로 쓰고, 그래서 만약에 언제 A라는 토큰이 솔라나의 메인넷에 써서 발행된 거는 만약에 이더리움으로 가려고 그러면 새로 개발해야 돼요, 완전히. 근데 이더리움인 토큰들이 우리 K스타디움으로 들어올 때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콘센트를 여기서 딱 빼서 이쪽 와서 콘텐츠 딱 꽂으면 바로 동작이 가능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나 다른 플랫폼에 있던 이더리움에 있던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만약에 상용화 서비스를 가려고 할 때 K스타디움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비용 없이 쉽게 붙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더리움의 단점이 뭐죠? 속도입니다. 왜? 우린 빠른 속도로 뭔가 전 세계 80억 인구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속도를 커버하려면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미디움도 MDL-HU가 있고 HP가 있는데 여기는 HP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속도적인 면에서 이제 효율성 있는 메인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하이퍼레지 배수랑 MDL이랑 같이 겹쳐놓고, 실제 서비스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디파이, 덱스가 중간에 있죠. 그쵸? 저게 뭐냐면 이제 하반기에 보면 우리 덱스 거래소 이제 오픈한다고 공지가 돼 있잖아요. 덱스가 뭐냐면 약간 이게 어감성이 한데 CEX, 그게 이제 우리 일반 업비트, 쿠코인 같은 거, 이 발음 잘못하면 이상해서 제가 CX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DX는 탈중앙화된 거래소. 그죠? 익스체인지거든, 뒤에. 이 구조는 뭐냐면 시스템이 자동화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거래소들이 우리가 오더북이라고 하죠. 이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오더북을 만들어 놓고 살 사람, 팔 사람을 중간에 연결 지어주는 거잖아요. 덱스 거래소는 이제 일종의 풀이 형성돼, 풀.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보면 KOK/테더 이렇게 거래하잖아요. 그게 거래쌍인데 이 거래쌍을 제공할 유저들이 내가 만약에 코인이 있다고 하면 KOK랑 테더를 갖고 거기 딱 들어가면 거머스 토큰 같은 걸 한 개 주고 풀에다가 내가 내 거를 갖다 놓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많은 자산들로 자동적으로 그걸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이제 거래가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진 거래소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커플을 만약에 컨텐츠를 투자할 때도 디파이에다가 덱스 거래소에 저런 디파이 형태로 보관해두게 되면 자금을 쉽게 융통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커플에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저런 덱스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니까 기존에는 업비트나 쿠코인 같은 회사들이 이제 막대한 어떤 거래소 수익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덱스 거래소는 우리의 갖고 있는 코인을 제공하면 그 수수료, 사람들이 사고 파는 수수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규모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 기반에 보면 다 브릿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저 위에 이제 사이드 체인으로 형성되는 건데 저게 이제 이 정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브릿지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메인넷, 예를 들면 이더리움 메인넷, 그 다음에 뭐 리플 메인넷 있지만 그런 리플 메인넷을 다 연동이 가능해요. 이제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더나인 컴퍼니의 서비스가 콕토콘으로 첫 번째 결제된다고 쳐요. 옛날에 뉴스대로.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로 이제 하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저 브릿지 기술로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KBTC 이렇게 만들면 우리 메인넷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와서 메인넷으로 자동으로 오토 스왑돼 갖고 비트코인이 직접 상점으로 거래가 돼요. 근데 속도는 11,000 TPS 나오는 거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애플리케이션
옵션들을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고 속도도 엄청나요. 여기도 속도 업하려면 미디움에 하드웨어 가속구를 붙이면 속도가 이제 3만 TPS, 5만 TPS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로드맵에 나와 있죠. 2022년 EQ까지는 다 끝났죠, 그죠? 그라운드 체인 오픈 테스트하고 브릿지 하고 그죠? 모든 과정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격적인 부분이면 지금 3년 동안 이룬 성과 중에는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그 다음에 3Q에 보면 이제 iOS도 런칭이 되죠. 이제 애플에서 쓰는 핸드폰. 그 다음에 이제 포럼이 아마 생기면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다 모인,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각 SO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마 계속 열릴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이제 디포스 방식에도 많이 하니까. 그 브릿지 두플렉스 서비스는 양방향 브릿지 서비스인데 이제 보통 우리 이해하시면 돼요. 메인넷이 있다는 얘기 뭐죠?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서 그 코인을 누르면 ERC20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넷이 딱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메인넷이 오픈됐다는 얘기는 모든 거래소의 메인넷 체계로 다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마플은 ERC20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마일리 주고 포인트 주는 방식으로.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마플에서 커플로 넘어올 때 중간에 채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방향 브릿지를 열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덱스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투표 서비스랑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프로세서도 좀 고도화해서 이제 진행될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커뮤니티 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아마 자신이 안 됐고 신청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 재원을 먼저 알아볼게요. 요게 이제 그 커뮤니티 풀에서 주는 리워드 재원이에요. 자, 인플레이션 수량은 우리가 총 이제 최초 발행된 수량이 50억 개. 그거는 ERC20의 이더리움 기반에 50억 개 있고 메인넷에 신규로 이렇게 발행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브릿지에서 넘어온 것들은 ERC20에서는 그대로 따로 잠궈두고 여기에서 메인넷에 발행된 새로 이렇게 찍어주는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메인넷 또 지갑을 열어보면 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수량은 이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정량의 유통량을 인플레이션 비율만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그 수량을 초기에는 1억 개로 이제 2%, 5, 20 1억 개죠. 2%를 시장에 유통하게끔 이제 해놓은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양은 얼마냐면 지금 6천만 개입니다. 6천만 개. 2천만 개는 유통되지 않아요. 그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1억 개에 모여있는 지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D앱을 투자하기 위한 벤처 캐피탈 자금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걔는 유통되지 않죠. 보팅 파워도 없어요. 바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머지 0에서 80% 그거를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잠깐만요. 20%는 이제 재단 운영 관리 개발 등등에 쓰이는 게 20%. 그게 2천만 개고 그 다음에 지금 배종량으로는 이제 유동성 있게 0에서 80%까지인데 20%를 이게 찍히나? 지금은 20%는 커플로 바로 들어가고 60%인 6천만 연간 6천만 개가 이제 그 우리 리워드로 받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가스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이 인플레이션 수량으로 우리가 리워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참여율이 높아지면 최근에 수익률이 연간 평균 100%에다가 지금 90몇 프로, 80몇 프로 자꾸 떨어지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가스비가 나오게 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보상 재원이고 마찬가지로 1번부터 6번 SO까지는 블록 보상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순위 보상 이거는 1번부터 12번까지 이거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2번까지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70%는 공정하게 자기 지분만큼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줄까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이것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디포스 방식에도. 이 중에서 아마 1번부터 6번까지가 블록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제가 재단 이사님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 이오스 코인 알죠? 이오스도 디포스 방식을 쓰는데 이오스도 1번부터 21번까지 21개가 BP를 실제 블록 생성에 관여하는 노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도 6번까지가 실제 KOK의 메인넷 동작할 때 블록 생성에 관여되는 노드일 것 같아요. 대표 노드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1억 개가 산정되는 거를 이제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현재 보팅 파워는 어제 기준으로 8개 SO의 보팅 파워를 제가 계산해서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수량이 8,500만 개인데 지금 실제 커플에다 1억 개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차익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수량이 들어가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매일 하루 계산돼서 그런 수량들은 보팅이 없어요. 보팅이 없이 그냥 그 기업 프로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투자 자금으로만 쓰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브릿지를 했건 또 기타 이번에 자산 이전을 이제 일부 SO 분들은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받은 것 중에 내가 사실은 보팅하지 않으면 빠지겠죠, 숫자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억 개보다는 좀 못 미치는 수량이 이제 된다. 이건 제가 추산한 수량이에요. 8,500만 개 정도는. 자, 그렇고 블록 보상은 하루에 우리가 연간 6천만 개니까 그거에 10%면 600만 개잖아요. 그거를 365로 나누면 블록 보상은 하루에 16,438개가 블록 보상이 주어져요. 그거를 6개 노드가 균등하게 가져가니까 노드당 2,740개의 KOK를 이제 노드당 가져가게 돼요. 이거를 이제 그 노드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나눠가는 겁니다. 순위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순위 보상은 하루에 배정량이 32,877개예요. 그 중에서 33.333%를 갖고 1번 노드에 이제 보팅 파워 1등 노드에 배정해주고 그 밑으로 33%씩 감산해갖고 이제 12등까지 지급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밑에 보면 숫자는 조금 틀린데 이건 아마 소수점 때문에 틀린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배분이 돼요. 그리고 기본 보상은 보팅 파워가 갖고 있는 투표율이잖아요. 투표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주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에서 순위하고 블록하고 순위 보상의 차이 때문에 각 노드별로 수익률이 다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각 노드별로 총 노드가 하루에 나오는 리워드 나누기 총 위임된 수량, 그게 수익률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총 합산하면 인플레이션 수량으로 신규 발행되는 메인넷 신규 발행되는 게 얼마냐면 한 16만 4천 개 정도 하루에 발행돼요. 이게 연간 6천만 개 수량이에요. 이 수량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블록 우리 그 KOK도 이더스캔처럼 K-스타디움 익스플로어가 있는데 거기 가면 1초에 한 개 블록이 생성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3.17개 정도 KOK 코인이 블록 생성되면서 이제 발행되는 게 보여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이제 커플에서 뭐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가스비가 붙어요. 그 합산되고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가스비가 붙었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수량을 산정해서 이제 이렇게 변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하루에 한 1,000만 트래픽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면 블록 보상도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블록이 1초마다 계속 생성될 때 거기에 계속 트랜잭션이 붙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만큼 가스비가 계속 붙어요. 블록 안에. 그 보상들이 합산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10%, 20%, 70% 나눠지고 그 비율대로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이런 이제 순위표가 나오는 거죠. 노드별 리워드가.
그래서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는 당연히 3개를 받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높아요. 7번부터 12번까지도 당연히 높죠. 중간치. 그리고 13번 이후로는 한 가지 기본 보상만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익이 이제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통 뭐 디파이나 일반적으로 스테이킹 하는 거 보면 연 뭐 10에서 30% 수준인데 처음에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이 전체 리워드는 좀 줄 수 있어요. 대신에 뭐가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이제 이런 차트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OK의 미래 가치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KOK의 미래 가치는 뭘까요? 바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트랜잭션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제 일반 기업 투자할 때 우리가 뭘 봤냐면 재무제표. 거기서 뭘 봐요? 사실은 이 회사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영업이익을 내고 얼마나 순이익을 내는지 그걸 보는데 블록체인은 달라요. 블록체인은 실제 사용량이 이 플랫폼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수익을 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록체인은 비트 이더가 왔던 길을 우리가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보면 똑같이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엄청나게 블록체인을 투자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2017년, 18년 불장 때는 거의 안 했어요. 근데 2019년부터 그런 글로벌 대형 투자 기관들이 이런 블록체인을 포트폴리오 편입해요. 근데 그런 대형 기관의 전문 분석 인력들은 뭘 하냐? 그냥 잡코인에 투자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가치 산정을 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산정하고 충분하고 미래 가치가 있을 때 당연히 사죠. 미친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사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 KOK도 트랜잭션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 그리고 오지 못한 모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지금부터 우리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이 트랜잭션을 발생하기 위해서. 자, 잘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대부분 여기 계신 분 커플 거의 이동하셨나요? 네. 커플 가셨을 텐데, 자, 1300명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전 세계는 100만 명 있습니다. 한 명이, 일단 저 케이스를 볼게요. 저는, 일단 거기서 들어오면 한 번 트랜잭션이 발생하죠. 그죠? 자, 거기 들어와서부터 이제 처음으로, 지갑에서 send to commit pool을 하면 내 지갑에, 개인 지갑에 있는 KOK가 이렇게 있는 커플, 벤처 캐피탈 지갑으로 지갑끼리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트랜잭션을 발생하고 가스비를 발생시켜요. 내 지갑에서 다른 사람 지갑을 주는 행위예요. 저기 체크하고 누르는 게. 자, 그러면 한번 트랜잭션. 그러면 보상으로 뭘 주죠? 내 코인은 어디 이렇게 막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으로 SOP라는 일종의 투표권 같은 걸 주는 거예요. SOP를 보상으로 받은 다음에 이걸로 내가 지금 18개 있는 노드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내 의결권을. 주식회사의 의결권을 위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명의 SO를 선택하면 트랜잭션이 2번 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이 한 번 일어나고 트랜잭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2번 일어나요. 그거는 아마 익스플로러를 까보면 나와요. 자, 근데 저는 18개 노드에 다 위임이 돼 있어요. 통계 뽑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궁금증이 많아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위임을 하게 되면 저는 하루에도 트래픽을 32TPS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일 되면 찾아야 되잖아요. 또 딴 데 위임해야 되니까. 그러면 18개를 다 찾으면 클레임하면 트래픽이 18번 일어나요. 그러면 저는 생태계 기여자입니다. 하루에 50번 정도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자, 이 50번의 트래픽이 0.078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은 제 거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나갈 때 저한테 돌려주고 가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트래픽이 발생하는데 어떤 분은 저처럼 하루에 50번 트래픽을 발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마플에만 계신 분도 있고, 또 코인만 거래소에 사서 홀딩하는 분도 있잖아요. 자, 근데 거래소의 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도 메인넷이 오픈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KOK를
뭐 쿠코인 안 줘갖고 바이비트로 옮기자 이럴 때 뭐 다른 코인 수수료 비싸니까 다른 코인 바꿔서 막 보내 리플이나 트론 바꿔 보내잖아요. 이제는 콕을 사서 일반 비트나 이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콕을 사서 보내요. 왜? 보내면 1초 만에 가거든요. 그리고 수수료도 100원밖에 안, 리플도 지금 수수료가 한 400원 하거든요. 1리플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는 수수료가 100원밖에 안 되니까 다른 코인 유저 홀더들이 우리 코인을 전송용 코인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메인넷이 나오면 바이낸스부터 중요한 거래소들이 우리를 집중해요. 에어드랍도 당연히 할 것이고 마케팅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코인 홀더들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연령대가 높지 않습니다. 20대에서 한 40대층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분석력도 나름대로 뛰어나요. 오랫동안 코인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이거 그냥 괜찮네 생각해? 그러면 뭐 하냐면 사서 전송도 해보고 그런 트랜잭션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거래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KOK가 상장된 거래소. 그거는 추가적인 트래픽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 100만 원치만 커플에 넣어서 해볼까? 당연히 생겼죠. 왜? 뉴오드가 1년에 한 7, 80% 작지 않거든요. BT 돼봐야 1년에 하면 5%, 7%, 10%밖에 안 주거든요. 그쵸? 그리고 거래도 많아. 하루에 몇백억 정도가 거래돼. 할만하죠. 그러면 조금씩 해보다가 이게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1000만 원, 1억도 하고 10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커플로 들어옵니다. 자, 한 명이 10만 원 사도 들어오거나 100만 원 사도 들어오거나 똑같은 우리 같은 행위를 해요. 마풀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냥 들어오면 일단 넘겨야 되고 위임해야 되고 이런 트래픽들이 장난 아니게 발생할 거예요. 앞으로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베이직 트랙, 이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트래픽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 실제 오리지널 트랜잭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미디움에서 이제 이번에 론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마크를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해시가스라든지, 예를 들면 그 카카오한 애니판 게임이라든지, 테트리스, 뭐 오징어 게임, 이런 드라마라든지, 킹덤 같은 거. 저게 일종의 레어 아이템이라고 하죠. 저런 진짜 한 개 대박치는 아이템 한 개만 우리가 딱 붙으면 거의 유저가 우리가 무료 회원 초대 안 해도 순식간에 유저가 확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5년 동안 5천만 명, 1억 명, 15개 정도 다 이제 지급해주고 메인넷 딱 열면 기본 유저가 아까 전에 말하는 것처럼 베이직 트랜잭션을 발생해주면서 저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거의 엄청나게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영희 박사님이 아마도 그렇게 설계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워낙 좋은 기술력으로 빨리 런칭되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지만 이거는 딱 지나가는 지금 한때입니다. 이제 메인넷 나가면 지금 달라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저런 게임이나 앱 또 공지 나온 게임들이 그냥 재단이 계속 협력해서 들어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라고 돼 있죠. 아직 비활성화돼. 저게 아마도 개발자들이 있잖아요. 그 KOK 메인넷으로 API 연동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같아요. 제가 예상했을 때는. 그런 개발자들이 난 테트리스 만들 수 있으면 자기 개발해.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직접 연동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더리움에 토큰 만드는 것처럼. 그런 전 세계 유저들이 여기 붙으면 이건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이제 그 어떤 SO 분들이 뭐 수박 게임 같은 이상한 게임을 한 개 만들었잖아요. 자,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점수를 포인트를 얻을 때 그 포인트가 내 마일리지 자산이 된다면, 그쵸? 그러면 나는 열심히 게임해서 마일리지 점수 높여갖고 마일리지를 예를 들면 쌓고 최고 포인트를 얻어갖고 또 쇼핑하면 또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런 행위를 할 때 그게 다 트랜잭션인데 우리가 한번 딱 거쳐갔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게임 또 나와. 그러면 그 트래픽이 똑같이 다음 사람에게 중복돼서 트래픽이 또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디움에서 개발하고 있는 해시베가스. 곧 런칭이 된다는데 K스타디움에 딱 붙으면 난리 나겠죠.
이게 거의 메타버스랑 비슷해요. 예전부터 메타버스 구현한다고 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칩이라든지 아이템들을 NFT화해서 그거를 우리가 거래할 때는 덱스라는 거래소, 4월달에 나오는 덱스 거래소에서 그냥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유동성 풀에다가 그런 코인들도 서로 이렇게 KOK 코인을 공급해 두면 그런 것도 서로 이제 바꾸고 교환하고 쓸 수 있는 거야. 네. 자, 앞에서 트랜지션을 보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유저를 빠른 시간에 1억 명 유저를 만들어서 그 중에 10%인 1000만 명이 하루에 한 번씩만 트랜잭션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기본 트래픽, 그 다음에 또 추가 트래픽. 그쵸? 그러면 보통 한 번당 그 가스가 0.08콕 정도 빠져요. 뭐 더 적거나 많은 것도 있는데, 그랬을 때 하루에 78만 콕이 해수가 됩니다. 가스비는 이미 시장에 유통된 거를 해수하는 과정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2년 반 동안 채굴 해서 유통돼 있잖아, 여러 가지 코인들이. 그거를 가스비가 발생하면 해수가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250년까지 250년까지 나오게끔 2100만 설계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비트코인 전 세계 수십만 채굴자들이 채굴하다가 채굴량이 적어서 안 나오면 노드를 멈춰버리면 비트코인 동작을 안 합니다. 근데 돌아가요. 왜? 그때부터는 이미 유통된 것 같고 뭘 쓰냐면 가스비로 수익이 늘어나요. 가스비가 2100만 개가 시장에 다 나와도 가스비 생태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채굴자들은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신규 발행하는 비트코인 10분에 6.25가 그리고 가스비가 발생하는 거를 유저들이 쓰면 해수돼서 그게 어디로 가냐? 우리로 말하면 프론티어.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기여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나눠주는 거예요. 커플은 우리가 기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유통을 안 시키는 대신에 회사가 발생하는 막대한 가스비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3억 개 정도가 연간에 신규 유통 발행되는 건데 가스비가 해소돼서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시중 유통량이 말이겠죠. KOK 메인넷은 하루에 12.96억 개 TPD 트랜잭션 데일리 하루에 거의 13억 개 정도의 트랜잭션을 발생할 수 있어요. 맥시멈 지금 상태에서. 자,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입니다. 이더리움이 2015년도에 나왔어요. 메인넷 오픈이 2015년도인데 당시 이더리움이 1달러였어요. 1달러였고 그 당시에 트랜잭션을 까보면 하루에 거래가 우리 KOK 트랜잭션이 KOK 트랜잭션을 보면 지금 하루에 한 2,500개 정도 거래가 돼요. KOK가 그 커플 활동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도 이 당시에 트랜잭션을 보면 이 당시 트랜잭션을 보면 한 2,500번, 작을 때는 1,700번, 많을 때는 몇천 번밖에 거래 안 됐어요. 1달러. 자, 근데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을 보면 2017년도에 코인 불장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많은 그 토큰들이 발행이 되면서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120만 건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이더리움이. 지갑 계정 수는 1.9억 개예요. 이더 생태계의 이런 지갑 수가. 그러니까 그거는 0.0001개라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실제는 몇억 이상의 이더리움 플랫폼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지금이 한 188조 정도예요. 맥시멈 갔을 때는 한 600조에서 700조 정도 됐을 거예요. 자, 1000억짜리 회사가 우리 KOK 지금 1000억입니다. 똑같죠? 왜? 메인넷 나온 시기도 비슷하고 트랜잭션도 비슷하고. 자, 얘들은 토큰 만들기 위한 좋은 거,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상용화하기 가기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것도 봐봐요. 3년 동안 짧은 시간에 버블이 일어나면서 1558배가 올랐지만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은 하루에 120만 건 처리되다가 한 절반 정도밖에 트랜잭션이 안 줄었죠. 근데 희한하게 가격은 한 200만 원 하다 가격은 1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뭐예요? 저평가 구간. 저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측정할 수 있으면 이때 사는 거예요. 저때는 높죠. 팔아야죠. 자기 본질 가치보다 높을 때는. 자, 이거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왜 이더리움이 지금 시장에서 200조 정도 거래되고 있는지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이더리움의 가스비는 여기 보시면 2020년대부터 보면 가스비가 많이 가격도 늘어서 가스비가 평균 한 3만원 정도, 25달러 정도 거래돼요. 3만원. 자, 이 3만원 곱하기 하루에 120만 건이 거래되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프론티어들은 얼마를 도대체 벌어가는 거예요? 가스비로. 하루에 한 달에 1조, 1년에 12조 원이 되는 돈을 누가 가져간다? 이더리움의 프론티어인 이더리움 채굴업자. 그 모든 채굴자들이 가져가요. 재단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 트랜잭션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KOK는 93원, 싸지만 많은 트래픽을 발생하면 된다는 거죠. 자, 똑같이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이더리움은 하루에 120만 건의 가스비 3만 원 계산하면 하루에 360원의 가스비 비용이 발생하죠.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산정한대요. 그 다음에 월 1조, 연간 12조. 자, 12조인데 기업을 평가할 때도 적정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올해 이익을 갖고 몇 년치를 받았을 때 이 회사를 지금 이제 사는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에요. 주식 하셨던 분은 아실 텐데 PER이라고 이익을 갖고 몇 년치를 따져서 지금의 인수를 따지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12조를 지금 188조니까 PER이 15배. 그러니까 12조 곱하기 15면 188조가 시장 거래 가치란 얘기예요. 이게 맥시멈 갔을 때는 한 60배의 미래 가치가 나왔던 거고, 그러면 그게 얼마냐면 거의 한 700억, 뭐 700조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 K스타디움이 1만 명이 하루에 5번 평균 트래픽을 발생하고 가스비를 100원 정도만 책정하면 하루에 50억, 월 1,500억, 연간 1.8조가 되는데 적정한 시가총액을 이더리움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27조가 나와요. 15배 때. 맥시멈 밸류에이션 높게 받으면 약 100조 가까이 나와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15개가 유통이 다 됐다는 가정이죠. 이게 뭐 바로 1억 명이 바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억 명 중에 우리가 1,000만 명 산정하는 거니까. 근데 몇 년 뒤라도 1억 명 유저가 되고 10억 정도 트래픽이 발생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유통되고 있잖아요. 신규. 그런 것들이 시장에 대해서 15개가 됐다고 쳐요. 거래소에. 자, 그러면 27조는 약 한 개당 2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조, 108조는 개당 한 7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트래픽이 발생한다고 하면 실제 180조 가치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할 때부터 정유 박사님은 이 KOK의 미래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5년 내에 100달러가 못 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신 게 저는 아닌 거라고 이해하고 지금까지 이제 저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미래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K 플랫폼의 밸류에이션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재단은 그냥 사토시 같은 역할이에요. 그냥 시스템만 설계해주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거기에서 비트코인 채굴의 생태계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인프라 마케팅의 효율성인데 유저 한 명당 100달러 가치만 있다고 쳐도 현재 우리는 1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1300억의 플랫폼 가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회원이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한 달에 한 30만 늘어나요.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거를 지금 추세로 보면 3달이면 100만 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속도면 엄청나게 빠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다가 1000만 되면 1조 3천, 1억 명이 되면 플랫폼 자체 가치로 13조 정도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B 플랫폼처럼 우리가 400달러 가치로 친다 그러면 약 52조 원의 시장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KOK의 미래 가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리퍼럴 리워드를 이제 제가 톡방에 공유 드리는 게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정책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할 수는 있으나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 작성한 거고요. 왜냐하면 무료 리퍼럴이 돈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 돈이 될 수 있다 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명이 $100 친구 초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친구 처음 초대하면 나는 기본 $100 있어요. 왜? 초대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 다음 초대하면 $200. 그죠? 이 초대한 사람의 채굴 그 포인트의 50%를 받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몰라요. KOK로 예치했을 때 50%는 반영해주고 마일리지는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직까지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저 노란색 부분은 그거를 반영시킨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100를 이제 마일리지 교환 사선으로 갖고 있죠. 그러면 포인트로 다음날 $4 정도 내 마이닝 리워드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친구한 초대도 $100를 당연히 마이닝 되겠죠. 그러면 그 친구도 $2 정도 나와요. 그리고 트랜잭션 피가 리워드 보상으로 나온다. 이게 뭐냐면 마플이 기본적으로 연간 5, 4, 3, 2 이렇게로 이제 나오면서 유저를 확장하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원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옛날처럼 등급 후원을 없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뭔가 지급을 할 거예요. 유저를 늘리기 위해서. 그 기준을 삼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냥 친구 초에서 $100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그 생태계 안에서 포인트를 뭐 하루에 한 달에 한 $4, 5,000원 정도 받아서 만화 보든 영화 보든 쓸 수 있는 유저를 만들어주면, 그죠? 또 그분들이 커플에 또 사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 만들어서 커플에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활성화된 유저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보상을 더 줄게요. 그게 뭐냐면 가스비에 대한 산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비를 준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초대한 사람이 1000명이면 리퍼럴로 1000명이면 1000명이 얼마나 활동 점수가 높냐에 따라서 그거를 수치화해서 리워드 보상에 합산시켜 줬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저 트랜잭션에 대한 그 보상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능력껏 많이 막 1000명, 10,000명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한 100명 내외 정도 초대한다고 보면 저런 트랜잭션이 장기적으로 많은 소득을 가져주지 않을까, 마플에서.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퍼럴 리워드는 3에서 5%를 측정한 거고요. 뭐 여기 내용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무료 초대하지만 추가적으로 KOK를 $5,000까지는 스태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하면 마플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일정 부분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안 나오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솔계란 거의 한 10년 정도를 일반인데요. 근데 하려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뭔가 새로운 한골 탈퇴를 해야지만 가능한 새라고 그러네요.
어쩌면 이렇게 좀 같아서 제가 발췌해서 영상한 거고요. 지금 저희도 기존의 마플에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세를 떨어졌다고, 기축가격과 괴리감이 크다고 우리가 원망하기보다는 이 플랫폼은 우리가 다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플랫폼을 잘 발전시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3년, 5년 뒤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탑10 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